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회당 600만 건, 바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서너 명 중 한 명은 나꼼수를 듣는다는 얘긴데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간 이른바 나꼼수 열풍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꼼수 현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시사난타 H 27번째 시간, 오늘은 나꼼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트가 몰고 온 사회 변화를 주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시청률이 30% 정도 되는 셈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4월 28일로 방송 시작 1년을 맞습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은 지난 1년간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열풍을 몰고 왔고 또 제3의 영역인 팟캐스트 전성시대를 열기도 했는데요. 시사난타 H 27번째 시간, 오늘은 이른바 나꼼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트가 가져온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 형식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패널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그 세대 문제에 천착해서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쓰셨고 요즘에는 또 영화사 타이거 픽처스에서 자문을 맡고 계신 우석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문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태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NS에서의 소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신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들은 왜 이렇게 나꼼수에 열광을 하는지 그 인기의 좀 비결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석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김어준이라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가 있을 거고 예능 포맷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었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처음으로 이제 예능 방식을 도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집단 MC 체계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박중훈 쇼 할 때는 단독 MC를 했는데 별로 그 내용에 상관없이 형식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고요. 그래서 집단 MC 체계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온 거. 그게 이제 내적 요소면은 거기에 마침 이제 방송국도 닫히고, 그다음에 기존 언론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재미도 없고 또 이게 진실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외부적 요소 같은 것들이 기묘하게 결합되면서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꼼수 현상 같은 거는 딱 한 번 특수한 공간에서 우연하게 벌어진 일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그 형식도 독특했고 형식 실험도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도 20회 때까지 그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던 거로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또 사건을 만들어서 막 진짜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태광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금방 우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파격성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인 방송에 들을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이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 시사적인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거 이런 것들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일단 주의를 끌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체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죠. 팟캐스트 자체가 일단 한국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팟캐스트 어떻게 보면 이걸 시장이라 불러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부르기 어려울 것 같고 팟캐스트를 통한 어떤 방송 팟캐스트를 통한 어떤 그런 그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단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런 빈 공백을 때 채워줬다는 데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인기를 끌게 됐던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일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방송이 중요해졌잖아요. 사실은 방송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팟캐스트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아마추어리즘이 좀 남아 있었는데 낙검수는 그 아마추어리즘하고 좀 프로페셔널리즘 중간 정도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 팟캐스트 방송이 굉장히 중요해지냐 그러면 특히 이제 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들이 30대들이에요. 3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 진입에 대부분 실패한 경기도 지역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본다든가 이러기에는 그 출퇴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버스 같은 데 책을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차를 몰고 오면 책을 볼 수도 없고 그 지루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구태여난 어떤 그런 어떻게 본다면 한국의 어떤 중산층들을 위무하는 그런 식의 방송들만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 아침 교통방송이라든가 이런 지루한 방송만 듣다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참신한 방송을 만난 거죠. 팟캐스트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 팟캐스트 방송이 그러한 어떤 출퇴근족들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컴퓨터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보통 한두 시간 정도인데 그 분량과 딱 맞아떨어지죠. 이 팟캐스트 자체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 특히 30대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일단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거든요. 이 세대들이 특히 사회에 어떤 불만들도 많죠. 실제로 하우스 푸어니 뭐 심지어는 뭐 허니문 푸어 같은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런 세대적 감수성과 그런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폭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어떤 콘텐츠와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생활 패턴들하고 또 매체의 속성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저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낙검수의 가장 큰 업적은 제가 볼 때는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의 어떤 실용성, 효용성을 저는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낙검수의 현상이 좀 싸그라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들은 계속 저는 보존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또 다른 낙검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낙검수와 비슷한 그런 매체들이 출연할 거, 뭐 낙검살도 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뭐 이런 인기를 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삶이 바뀌는 패턴과 제 같은 경우는 일단 본방사수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그 시간에 가서 TV를 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상파 방송을 볼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욕구들도 팟캐스트 방송들이 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네. 어떤 그 30대 출퇴근족들의 불안한 삶이죠. 30대들은 네. 일단 서울에 살 수가 없고, 그죠? 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그 밀려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어떤 그 불만들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낙검수가 가지고 있는 파격성과 만나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원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뭐 더 이상 뭐 제가 더 할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장 제가 동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현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맺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고정되어서 한동안 지속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똑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생길 거라든가 이런 기대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이벤트였다고 판단하는 게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콘텐츠 김어준 씨가 굉장히 웃기다. 재미있다라는 콘텐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팟캐스트인데 SNS라는 형식과 결합을 했었죠. 저희가 뭐 SNS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할 텐데요. 그건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애플 아이폰과 팟캐스트와 SNS가 이것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의 법적 제도적 규제를 넘어서거나 그것이 닿지 못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 우리나라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욕망이 굉장히 있었는데 왜 지난 1년간 그 자유를 더 사람들이 더 갈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 기존의
그 뭐 법과 제도가 굳이 닫아 걸고자 했던 뭐 아이폰의 도입, 뭐 전파 인증 방식서부터 뭐 트위터에서의 뭐 실명 인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벗어나게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뭐 이거를 그 김어준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팟캐스트 그 나는 꼼수다를 아직도 가장 인상 깊게 기억을 해요. 마지막에 김어준 씨가 스티브 잡스 뭐뭐 땡큐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이노베이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그 과학이라든지 기술이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의 전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에 대한 어떤 찬사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감동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낙곰수가 몰고 온 인기나 그 열풍의 파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세 분의 또 관심 영역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상이 일단 낙곰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적인 혁명성, 혁신성,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이 가져오는 평등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제가 볼 때는 기업 정신이 그거였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라지 밴드를 만든다든가 그죠? 그럼 보시면 아무나 사실 이렇게 그 음악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라지 밴드가 있으면. 그리고 아이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하던 것을 사실은 이제 집에서 그죠? 가정 비디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컨셉들을 줬어요. 그게 애플사의 그건데 그게 아주 훌륭하게 구현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한국의 좀 내가 볼 때는 좀 구태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죠. 팬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쏠림 현상이라고 보통 불러봤는데 이게 한국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면서도 동시에 또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습속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 그 자유를 나의 자유를 즐기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내보다 더 훨씬 합리적이고 내보다 더 이제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기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를 좋아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건축 양식인 아파트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사실 낙곰수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어떤 매체인데 이게 어떤 그 어떻게 본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팬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낙곰수의 잘못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팟캐스트 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낙곰수와 관련돼 가지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뭐 대부분이 그 낙곰수에 대해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낙곰수가 좀 더 잘하기 위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곡되어서 이렇게 전달된다든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제가 볼 때 팟캐스트 방송 자체와는 영역이 다 아까 그 이원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SNS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SNS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SN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양날의 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결집력들 이런 걸 발휘하는 SNS의 힘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SNS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토론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견들 생각들을 확인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어떤 인터넷 게시판 문화와 SNS 문화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SNS는 끼리끼리 소통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특히 트위터 같은 끼리끼리 강한데 이게 이제 어떤 제어 장치들이라든가 왜냐면 처음 사용해봤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특히 팬덤과 이게 결합을 하면서 이 팬덤이 이제 정치와 이제 혼동되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는 건 사실 이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문화인데 오히려 이 팬덤이 토론을 자꾸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이원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파장의 의미에 대해서. 그 제가 좀 사전에 낙곰수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크게 세 가지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빠라는 집단들을 양산하는 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낙곰수 자체가 어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약간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정작 중요한 이슈들을 가린다. 우리에겐 더 중요하지만 덜 주목받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낙곰수가 확 그걸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뭐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낙곰수 현상 자체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그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제가 이 세 가지 그 염려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방법론이 이렇게 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그림을 그냥 한 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사회 구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나서 그 안에 타임라인이라는 정보가 들어가고 나서는 이게 초단위로 변화하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 구조라는 것이 그 전에 그냥 가정하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가지 그 측정치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변하는 모습이 단순한 그 정보의 양, 언급하는 빈도수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변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낙곰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다. 그리고 낙곰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그 낙곰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뭐 나쁜 언어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됐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그 낙곰수를 존중하거나 감탄을 느끼는 그 깊이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낙곰수가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을 어떻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느냐는 여전히 이것이 이것을 생산하는 낙곰수 김어준 씨한테 달려져 있습니다. 뭐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뭐 지금 보실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이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한 달여 동안에 이준석 씨가 인터넷에서 언급된 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로 핏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준석 씨에 대한 언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언급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겹치는 정도가 심해져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석훈 선생님을 이태광 교수님이랑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겹친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인 거죠. 똑같은 사람만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근데 안철수를 한번 보시죠. 안철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겹침이 작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 우석훈 교수님을 저랑 이태광 교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들은 서로 겹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훨씬 다양한 클러스터,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되느냐,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느냐를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같은 양의 정보가 그 트위터상이나 SNS상에 누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낙곰수가 어땠느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9월에 한번 분석해 본 걸로는 안철수와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이게 굉장히 넓은 클러스터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동시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낙곰수에 문제 제기를 했던 팬덤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은 제가 볼 땐 두 번째 입장이었다 좀 봐요. 낙곰수가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일부 팬들이 계속 이제 끼리끼리 소통을 강화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냥 퍼져나갔던 그 외연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소멸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재생 능력에 의해서 뭐 정리되면 정리될 것이고 아니면 그죠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객관적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낙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낙곰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계속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미디어 불균형 상황에서는 저는 중요하다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낙곰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팬덤들이 보였던 어떤 반응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SNS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낙검수 자체 일들이라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낙검수 진행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무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는 김우준 씨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우리의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여줬죠.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삼국카페 사건이었다고 저는 봐요. 보니까 그 내에서 특히 그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와 별로 무관한 집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보여줬던 태도들이 사실은 이제 실망을 많이 준 부분이 있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 낙검수의 층이라는 것은 그런 그 SNS 내에서 논의되는 것과 또 다른 층위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문화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만 명이 듣는다 그러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이 낙검수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하셨던 출퇴근 시간 들을 게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사람 전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재미삼아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는 그냥 친구가 들어봐라 들어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팬덤만 가지고 낙검수의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낙검수 문제를 비판할 때 항상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팬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 팬덤은 사실 낙검수가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디오 때도 나타났고 황우석 때도 나타났고 많이 나타났죠. 근데 이 사람들 겹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낙검수 팬덤들은 또 뉴비들이에요. 새로운 얼굴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좀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적인 거죠. 우석헌 선생님 입이 근질근질하신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낙검수는 한시적 방송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방송이라서 대선 때까지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 뭐 분석을 다 많이 못했던 게 이게 뭐 30년을 갈 거다, 20년을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초장부터 열심히 분석하는데 이건 내년이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자세히 볼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고 실제로 본인들도 진행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해보자라는 거가 된 거니까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배가 경랑인데 경랑도 배도 지금 뭐 모르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임시적으로 생긴 특수 현상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긍정적인 기여, 부정적인 기여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 저는 근데 약간 뭔가 이제 사회적 변화에 배가 뜬 거 아니에요. 떠서 이제 우린 타고 가야겠다. 사실 그 경우 아니었으면 이제 경제 방송이라는 걸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타자 적극 활용적인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에 새로 생긴 건 뭐냐면은 또 대선 전에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게 아까 이태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여요. 뭐 지표로 보여주기는 어려운데 꼽사리 같은 경우는 지방하고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의 온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꼼수 진행팀도 아까 아직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료 콘서트 같은 거 혹은 뭐 유료라도 마찬가지인데 해보면은 사실은 그 서울에서 할 때랑 지방에서 할 때 온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과죠. 결국은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또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아까 이제 이태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출퇴근이라든가 혹은 중산층이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지방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한 게 그 꼽사리 지방 버전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일주일 동안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방송을 동시에 출발시키기는 우리도 뭐 서너 명이 하는 거니까 여력이 없어서 그건 어렵고 꼽사리 그러니까 부산 꼽사리 대구는 먼저 지금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근데 이게 한시적인 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고 대선 때까지만 어떻게든지 좀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약간 확산이 지금 진행되는 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꼽사리 할 때는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시사와 정치였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이제 우리가 출발을 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은 이런 거로 이제 일단 문화 버전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주제의 다양성 같은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꼼수에다 다 온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유사한 그런 주제도 이제 넓혀 나가고 총선 이후에 이제 공간별로도 이제 그 지역성을 좀 더 갖게 하자. 그런 정도 얘기들이 지금 가니까 아직도 대선까지 꼼수라는 그런 팟캐스트 형식의 진화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수많은 또 이제 부작용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걸 깨기 위한 시도도 생길 거고. 역동성만큼은 진짜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진화하고 또 바뀌는 그런 역동성은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총선 결과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낙곰수의 주 청취층 혹은 SNS의 주 사용자가 좀 진보적인 성향 사람이 많다고 봤을 때 이번 총선 결과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거의 압승을 했고 강원이나 충청이나 지방에서는 이제 일부 좀 여당이 거의 이제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 걸 보면 이 낙곰수 열풍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또 세대별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원정 선생님께서 연구 중이시라고 제가 손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아니 제가 왜 손을 들었냐면 예.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거 원래 제가 준비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거 왜냐하면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네네. 이거 원래 이 아이디어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가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석사과정 학생 아이디어의 주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저희가 SNS를 연구하는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저녁에 제 연구실에 만나서 3시간 얘기를 했어요. 저희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에 고건혁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석사과정에 김정민 학생이 있는데 김정민 학생이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 어느 당이 되었는가 그 GIS라고 색깔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빨간색이 둘러싸고 있는 걸 딱 봤는데 공교롭게도 김정민 씨가 철덕이라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철도 덕후예요. 그래서 그 철도를 좋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기차도 좋아하고 철도도 좋아하고 이렇게 곰곰이 보더니 선생님, 민주당이 당선한 지역이 지하철 노선도랑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그 던졌던 해석은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이게 아무래도 출퇴근이 긴 사람들이 커뮤터들이 그 시간 동안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트위터를 해서 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추론을 했어요. 근데 그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유사 코릴레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고건혁 학생이 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그 친구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발 이슈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자, 그럼 총선이라는 거는 특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현안에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희가 SNS와 낙곰수를 얘기하지만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굉장히 중앙에 추상적인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불법 사찰이라든지 이것이 뭐 지역에 무언가를 개발한다, 무슨 고등학교를 세운다. 제가 사는 그 대전의 어느 지역에는 고등학교 세우는 게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지역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한 손에 붕대를 감고 그 지역의 후보의 손을 잡고 확신을 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너희 지역에 뭐 사업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임플리케이션을 줬겠죠.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럼 도대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졌던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굉장히 그 기존의 그 인터넷 담론이 그냥 이게 하는 대로 이렇게 추수한 것이 있었고, 과연 그 지역의 현안, 뭐 수도권은 뉴타운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거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져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각 지역의 현안을 이 총선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했느냐에 저희가 지금 다들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선은 상대적으로 그럼 중앙 이슈가 강할 것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박근혜 대표가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손을 붙잡고 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를 개발시켜주겠다라는 거를 보면 여전히 그쪽이 유리할 것이냐. 그래서 훨씬 더 큰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한테. 근데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왜 우리만 더 큰 숙제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자신들의 메시지를 개발하는데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맨날 점쟁이 노릇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대선은 약간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지금 총선 결과를 가지고 SNS와 특히 이제 뭐 낙검수를 비롯한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측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일단 그 총선은 찢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역 현안이 있는 곳에서는 일단 작동하지 않아요. SNS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고 수도권처럼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는 곳. 저는 SNS의 가장 큰 위력은 정치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치화는 진보니 보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죠,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그 지역 현안에 따라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이라는 건.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희망버스 같은 거 보세요. 희망버스도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이 정치화된 수도권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강정이 왜 안 되냐면 상대적으로 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농담처럼 하는 게 있어요. 전세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서. 수도권은 비행기 요새 비싸잖아. 뭐 전세 버스는 사실 만 원씩 내면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돈 내도 안 돼.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모든 운동들이 사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수도권에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각성된 사람들이 이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총선을 가지고서 SNS의 어떤 효과를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봐요. 그러니까 대선을 가봐야지만 이원재 교수님이 이제 좋아하실 만한 데이터 나오지 않을까 연구해볼 만한 본격적으로 소재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총선 보면서 저는 대선 후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그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총선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대선 이후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팔턱원이라는 걸 걸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 칠 때 지방 방송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하는 거는 하여간 그 지역 토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를 사실 근데 김어준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런 뭐 보수 언론 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KBS, MBC와의 싸움인데 또 한 축에는 분명히 그 지역 토호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 개발 세력 연대 그렇게 불렀던 그 양쪽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개발 세력 연대가 낙검수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뭐 자기들이 잡고 있는 50대, 60대 사람들, 그 다음에 혹은 여성들 중에서 SNS와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새나라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싸움, 새나라나 새누리나 뭐 그거죠. 새누리당하고 그렇지 않은 한 축이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아까 이태강 선생님 말씀대로 수도권이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 거기랑 지방 토호들 사이에 전선이 있었는데 그 전선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못 봤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의 전쟁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게 진짜 뭐 하나 놔줄 게 말까 보다는 훨씬 더 밑에 깊숙하거든요. 근데 양상은 바뀌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싸움은 아마 대선 이후에도 한동안 갈 것 같아요. 그 낙검수가 사라진 이후에도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오프라인상의 그 조건들, 환경이 어떻게 이 SNS하고 맞물려서 이 정치적인 결과로까지 연결이 되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 같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농촌 지역과 SNS 혹은 농촌 지역과 팟캐스트 이렇게 해보면은 당장 인터넷 보급률 같은 걸로 지표를 내보면은 일단 비싸요. 똑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용하는데도 서울보다 비싸고 보급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서울화 정보 격차 뭐 등등 정보 억세스에 대한 비용들 거의 뭐 똑같은 방향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 박사님은 이제 그런 전선이 형성될 거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일단 그쪽 지방 운동이랑 지역 운동이랑 있어야 돼요. 근데 지역 운동이 지금 다 소멸해 버렸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사실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 그래도
10,000명씩은 모였어요. 시민들이. 심심한 시민들이 그래도 안 모여도 한 1,000명씩 왔거든요. 뭐 큰 이슈가 있으면 10,000명씩 모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데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고 대부분이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에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거의 외지인들이 와서 살거든요. 그 집들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동산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서울 분들이고 아니면 저기 일본 분들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울산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그 울산 사람들이 땅 부자들이 다 산 거예요, 집들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주 공동체랑이 형성이 안 되고 지역 현안 이슈라는 게 대부분 유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말씀한 토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 토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제가 볼 때 점점 보수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화될 것이고 체제 수능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지방과 이제 수도권 사이에 골이 깊어지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전선화되려 그러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지역구도를 타파하자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갈수록 지역구도가 좀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대선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수도권이 마치 콜로세움처럼 마지막 대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SNS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새삼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서 긴장 타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야당 쪽에서 더 안 되고 있는, 그죠? 여당은 지금 내가 볼 때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SNS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야당들이 지금 이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무튼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선에서 이런 지역 현안, 토호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현안이 아니라 뭔가 이 중앙 집중적인 이슈. 예를 들면 사실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이슈보다는 무조건 이제 반 MB 전선을 형성하는 데 거의 몰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총선 결과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뭐 이슈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야당은? 저는 지금 한국 2012년 이 선거가 진보 보수 싸움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누가 더 잘 구현하느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가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이념, 보수 이념 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굉장히 유권자들이 보수화돼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선시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이제 이념 대결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패착이라고 보고 뭐 일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김정일 막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꼬리 자르기라 봐요. 저는.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김정일 막말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을 안 찍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 때문에 강원도가 물론 영향은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명분을 못 줬으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을 때 중도층들이 이게 사실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이쪽 편에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냐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사실 명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지층 자체를 이탈시키진 않았겠지만 부동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층을 끌어오게 못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선전전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특히 수도권은 그 영향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책임 전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민주당 자체가 너무나 아니었다는 거죠. 야권 연대해가지고 그냥 단일 후보만 내면 반이명박 정세에 편성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에 편성해가 자연스럽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구태연한 그런 모습들은 초기에 이분들이 그 민주당 그 관계자분들이 선거전을 임할 때 보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안이하게 이 문제를 계속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런 식에서 크게 기조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공천 파문부터 해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우리로 친밀하면 밥상을 차려줬는데 이제 차버리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김용민 씨가 낙곰수 이제 진행자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키니 시위 때도 한참 그 비키니 시위 발언 논란 때도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낙곰수가 어떻게 팟캐스트의 어떤 선두 주자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낙곰수에서 나왔던 약간 다소 여성 비하적인 아니면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 나올 때 이제 기존의 약간 보수적인 성향 혹은 이제 그런 약간 마초성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그 풍자의 염증을 느끼는 여성 청취자 같은 경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래서 아예 팟캐스트 자체에 대한 약간 반감을 좀 심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이제 총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거긴 특색이 우석훈 선생님께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낙곰수 팀의 특징이 있고, 우리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남성들로 다 채울 건지 말 건지 약간 경론이 있었어요. 진행자를. 예. 그러니까 약간 성별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성으로 다 채우는 게 좋겠다라고 그 의견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렇게 해야 팬덤이 생기는 거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끄는데 그게 유리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리고 우리는 또 비인기 전략을 주로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 전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남성들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래 그 자리에 원래 김대동 씨가 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마침 또 토크 콘서트 때문에 전국 순회 중이었고 이렇게 약간의 한 발차로 엇갈리고 그러다가 김미아 선배가 지금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낙곱살. 예. 근데 그 경우에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길게 보면은 남성들로만 있는 집단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제 가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초기에 인기를 증폭시키고 팬덤을 높이는 데는 다 유니섹스인 게 유리해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게 빨라요. 그 유니섹스가 아닌 경우에는 늦게 시작해서 조금 길게 가고 그런 특징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또 유니섹스로 돼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비키니 사건부터 거기까지 일련을 치면은 만약에 그 중간에 여성 진행자가 한 명 있었다. 그럼 또 내부적에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다른 방식의 반응이나 진행이 갔겠죠. 근데 그쪽은 이제 유니섹스 쪽을 선택을 했고, 필연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냐라면은 그건 아니고, 이제 정치든 문화든 혹은 유니섹스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다 꼼수가 가졌던 그 어려움들을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남성들끼리 우리가 밀실에 있으면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그 코피 사건하고 상국 카페 그 사건하고 김영민 씨 막말 문제는 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국 카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민주화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불쾌하다라는 의견을 제기했을 때 묵살해버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안에 공론의 어떤 건강성이라든 이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훨씬 더 제가 볼 땐 조금 이제 좀 추상적인 어떤 이슈였다면, 김영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이제, 일단 낙곰수가 팟캐스트 방송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무슨 말을 하든가. 저는 그래서 계속 낙곰수가 언론 기능보다는 코미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뭐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이 두 가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론도 아닌 것이 코미디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미디로서 많은 그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기능도 계속 수행하는 이제 그런, 제가 볼 땐 좀 모순이 저는 있었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진용근 씨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코미디를 이제 뭐 다큐를 받아들인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개그를 이제 다큐를 받아들이는 소리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비판은 일정하게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그 정체성을 정리하고 저는 풍자 코미디로 갔더라면 더 큰 파괴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런 풍자 코미디가 진짜 다큐가 되어버렸죠. 그냥 공천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진행자의 나이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지니까 사실 어떻게 됩니까?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김영민 씨가 사실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뒤지면 다 나오죠. 그죠? 검증도 안 받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놓은 건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사실 그 다음의 문제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들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이제 작동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둬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계속 그 문제가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이러면서 누군가 맥을 끊어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이 기본에 특히 그 정당 정치라는 것은 맥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무책임하게 느껴져 버리고 물론 다 사정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 한명숙 대표든 뭐 김용민 씨든 또 낙검수 측이든 무슨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비치는 이미지가 이제 무책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야권연대 특히 민주당이 몰락하게 된 것은 이 신뢰를 못 준 것이거든요. 신뢰를 못 준 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 보고 지금 대선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민주통합당이 약간 그런 오판을 하게 된 거는 SNS 상에서는 사실 민주통합당의 지지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 김용민 씨 공천을 한 것도 낙곰수의 인기를 이렇게 등려업은 세습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 SNS에서의 인기나 여론이 현실의 그런 대중적인 뭐 정치력하고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 이완철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회자 선생님의 질문에 전혀 걸맞지 않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아니 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네.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네네. 그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일단 그 비키니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사실 그 비키니 문제와 막말 사건이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 두 개 개별의 사건이니까 네네. 개별적인 그 논점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꾸 제가 어려운 말을 섞어서 미안합니다. 한때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하버마스라는 사회학자의 가짜 트위터 계정이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버마스가 만든 계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버마스 계정을 만들었냐면 바로 그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트위터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실제로 그 가짜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은 하버마스의 96년도 무슨 논문인가요? 뭐 이것이 합쳐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문을 그냥 메시지로 계속 트윗을 날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버마스야? 막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라는 테크놀로지, 사실 그 이전의 인터넷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우석훈 선생님이 충분히 그 함의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안방에서 남자들끼리 하던 얘기, 아니면 혼자 성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공적 영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기술이에요. 원래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네. 그것이 허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기술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법이나 제도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누구나 다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일종의 저희들한테 이제 도전인 거죠. 뭐 저는 이태광 선생님이 뭐 이게 뭐 소비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 좋은 방향성에 우리 길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게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지금 당장은 불쾌하니까 너 과거에 네가 안방에서 하던 생각을 왜 여기서 해? 이건 공적 영역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어떤 사적인 농담이나 개그가 아니고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사실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의 그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이해 방식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주고 있고, 이 낙곰수를 우리가 그냥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어떤 그 좋은 길을 제시하기 전에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뭐 연구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직접 우 선생님처럼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용민의 막말 파문, 뭐 그것도 굉장히 뭐 영향을 줬겠죠, 선거에. 그래서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저희가 반사실적 가설을 저희가 세우는데, 뭐 모든 사후적 설명은 뭐 다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보는 것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데, 저는 그 여당, 야당의 갈등보다 사실은 기성 언론과 소셜 미디어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성 언론의 그 지형이 사실 공교롭게 보수 진보와 겹쳐 있어요. 뭐 그러니까
신문 시장의 메이저. 그리고 현재 방송 상황을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공교롭게 이제 겹쳐져 있는 거죠. 그 소셜 미디어를 그 핍박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예로 들면 이것도 저희 제가 이렇게 그 연구나 아이디어의 그 네. 주인을 이름을 얘기할 땐 꼭 넣어주세요. 네. 박재혁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 연초에 아주 귀감이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작년 연초에 3억 8천만 건의 그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신문 기사 한 달 동안의 신문 기사를 영어로 써진 걸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간이었냐면 이집트 혁명 시기에 이집트 혁명 과정을 쭉 쫓아가면서 그걸 어느 그 연구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이스트 학생도 그걸 분석을 했는데 저희는 그 이집트 혁명의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것만 판단했어요. 긍정이냐 부정이냐만을 판단을 했어요. 했더니 그 기존의 기성 언론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컨시스턴트하게 부정적이에요. 석유가 걱정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뭐 그쪽 정세가 훨씬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란의 뭐 극단주의가 더 뭐 올라가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을 해요. 소셜 미디어는 무바라크가 사임을 거부하든 뭐 오바마가 비판을 하든 어떤 그 몇 가지 국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컨시스턴틀리 옵티미스틱해요. 뭐 결과는 그래서 뭐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소셜 미디어와 기성 언론과의 그 중요한 차이의 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낙곰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SNS 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그 설명하려는 행위 자체가 그 견제하려는 행위를 같이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낙곰수에 대해서 토론하는 한국일보라는 이 기성 언론의 팟캐스트와 이 대담 기사도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성 언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뭔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에서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을 할 기획력과 그러니까 기성 언론도 민주당한테만 뭐 그런 걸 묻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지금 물어봐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이거 한다 그럴 때 아까 그 컨시스턴틀리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낙검사 좋은 얘기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고 사실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간에 이 시점에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거는 컨시스턴틀리. 근데 이게 한국일보는 시장이라고 말하면 어쨌든 인플레 뛰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이제 저는 걔네가 좀 다르긴 다른데 어차피 모든 것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 않든 간에 저는 그게 일단 선점 논리라고 보는데 뭐 이걸 또 뭐 그 레이커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이론으로 또 설명하잖아요, 그죠? 프레임을 누가 짜느냐라는 거라고요. 일단 제가 볼 때 낙검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없지는 이른바 이제 낙검수의 유리한 프레임이 저는 만들어진가 봐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 기성의 언론을 가지고는 기성 언론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특히 제가 볼 때 조선일보가 이제 헛발질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껏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SNS는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1초 단위로 초 단위로 지금 우리의 삶이 재현되고 저는 SNS 특히 트위터는 진짜 투명한 저는 거울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죠? 휘발되는 어떤 정념들, 철학적으로 말하면 정념인데 휘발되는 정념들을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예요, 이게. 악마의 테크놀로지죠. 어떻게 보면 악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 진보 보수가 다 소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고요.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진보 보수의 그 선도 바뀌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 얼마나 적응을 할까. 저는 낙검수를 예를 들어서 진보의 편이라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낙검수가 가지고. 낙검수 이야기하는 콘텐츠라든가 패러다임은요. 굉장히 낡은 거예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남자들 모여가지고 음란패설 사실 우리 386 세대의 술 문화예요. 그게. 그렇죠. 남성들끼리 모여 음란패설하는 게 우리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술 문화였죠. 근데 이게 20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0대들은 음란패설 안 합니다. 모여가지고. 제가 학교에 있으면 우리 학생들 보고 있으면요. 우리 학생 너무 얌전해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아요. 전부 다. 옷도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얌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술 먹고 이렇게 깽판 치고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이러면 애들이 아예 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트위터를 잘 안 하죠. 쉽게 말하면. 저는 20대들이 아마 그 통계를 뽑아보시면 20대들은 저는 트위터를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위터 상에서 제 학생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주로 누굴 하냐면 얘들은 페이스북을 해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대별로 나눠져 있을 거라 봐요. 페이스북은 젊은 애들이 많이 하고, 왜냐면 이게 자랑질이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트위터는 자랑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좀 변형된 것 같은데, 트위터가 토론기구가 돼 있어요, 지금. 토론기구 비스무리하게 돼 있고, 이게 특히 이번 선거기간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말 거기에서 일상사를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던 그런 분들 다 사라졌어요. 이 김탁한 선생님도 사라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정치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던 분들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이에 좀 관계가 있고, 저는 그게 또 세대적 감수성도 좀 다를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한국 사회는 이런 인터넷 게시판 문화에서 페이스북 같은 끼리끼리 소통 문화, 끼리끼리 네트워킹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는 거죠. 개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폐쇄화되고 있는, 마치 아파트처럼 그렇게 돼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더 우려할 내용들이죠, 사실은. 낙곰수나 뭐 이런 논의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뭐 주로 얘기는 많이 안 됐는데요. 트위터 상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끔 이제 토론을 해보면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남성 엘리트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더 강하고 그런.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한쪽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한겨레 경향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 김영민 씨가 강남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 좋은 학벌이 있고 충분히 그렇다고 할 때도 이렇게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가 동시에 이렇게 막 때렸겠느냐.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정치인들도 사실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에 성폭력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더 강한 것들도 묻혔는데 김영민 엄청 이제 욕먹는 거 보면서 학벌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일부 토론에서. 그래서 남성 엘리트들이 자기네 그 클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네 섹트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보호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처단을 한다라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김용민 씨가 가진 그러니까 인지도, 그러니까 낙곰수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낙곰수 활동을 하면서 더 이제 김용민 씨가 얻은 그 지명도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유명하니까 욕을 먹는 건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학벌사에 대한 얘기들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정석 변수로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김영민 막말 사건에 실제로 이제 여기가 뭐 서울대 굉장히 좋은 과를 나와서 막 그랬을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면은 과연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게 뭐 저는 뭐 일정 정도로 우 박사님 말씀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내용이죠, 그죠?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어차피 그런 그 공론의 장에서의 그런 싸움은요, 결국은 뭐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의 어떤 그 순동이 먹히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이 알 수 없는, 뭐 크게 잡으면 40%까지 잡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가 제가 볼 때는 향후의 어떤 권력의 향배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 부동층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김용민 씨가 잘했나 못했나, 저는 막말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적인 영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적인 부분이 공사를 나누는 것은 사실 이제 아주 앵글로색슨적인 방식이고, 원래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공적이라는 것은 공론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어떤 합리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뭐 마약까지도, 그죠? 논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말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의 그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면 전 된다고 보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김용민 씨가 뭐 이렇게 나쁜 놈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또 다른 문제라 봐요.
근데 그렇게 규정하는 게 누구였냐면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먹혀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층이라 봐요. 층이라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생략시켜버리고, 그죠? 김용민이 옳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이런 막말을 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 문제를 묶어두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련된 상황을 못했죠. 그러니까 못했고, 여러 가지 저는 뭐 이유가 있다 보면 일단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보수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작용하는 거. 근데 보수 언론도 결국 언론이거든요.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 편향된 어떤 시각들을 계속 제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자기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개방된 자세를 계속 취해야 돼요. 틈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치고 들어가서 사실은 그 싸움을,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논쟁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저는 싸움이라 보는데 이제 그런 멋있는 싸움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멋있던 적이 한 번도 우린 다들 치졸하고 쪼졸하고 쫀쫀하고 그런 30년을 보냈잖아요. 갑자기 아무도 멋있는 사람 없는데 뭐. 주우러 측의 문대장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참. 그래서 하여튼 그 김용민 씨 사건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렇게밖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중도층들 입장에서는 이제 김용민 씨의 막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그러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용민 씨의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까지 가버리는 거죠. 문제가. 거기서 저는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래 야권지 성향이 강한 층에서 이탈보다 중도층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박근혜 씨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게 뭐 그 사람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새누리 측이 어떻게 공격했냐 그러면 이제 자식들 문제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 그죠? 자식들 보기 겁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면 이게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을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는 힘이죠. 가족주의라는 게. 특히 내 새끼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이걸 치고 들어가가지고 부동층이 대부분 다 중간계급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을 할 때조차도 보면 별로 이렇게 이쪽 편에서 제가 볼 땐 대응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제가 볼 땐 실책이었죠. 그럼 이제 과연 낙곰수를 이제 뭘로 볼 것이냐. 사실 낙곰수는 지난해 그 언론노조에서 민주언론상 본상까지 줘서 이제 뭐 언론노조에서 이제 언론으로 보고 상을 준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도 좀 언론으로 보고선 그러니까 고발한 거 아니에요? 대착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그러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딴지일보는 지금 언론사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딴지일보도 지금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김어준은 언론인이 아니고 사업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근데 뭐 선관위까지 지금 언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 기준이면은 저도 지금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저도 선대인이나 다 이번에 유세도 하고. 근데 그는 뭐 법정에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볼 때는. 아니 근데 그 똑같은 김어준이 언론인이면 저도 언론인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괴롭히려고.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법정에 갔을 때 제가 볼 땐 그걸 뭐 가지고 불법이라고 내릴 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그 판사는 문제가 많은 판사겠죠. 아무튼 그게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지휘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이번 주빠르면 이번 주부터 괴롭히는 거겠죠, 그냥 괴롭히는 예. 거고.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가 있기를 대비를 했어야 되고요. 진짜 이제 싸우고 싶었다면, 네. 싸우지 않고 광대로 계속 남고 싶었다면 또 그런 식의 포지션을 취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나이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나이브하기 때문에 구해줘야 된다 이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 논란들 저는 자초했다고 봐요,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검찰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싸움이
좀 달라지죠. 싸움의 양상들이.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저는 현명했다 보고 일단 말린 이상은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보여요. 지금은 이제 조금 구제 입증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가장 전형적인 영웅이 등장하는 것 중에 뭐 영웅 등장에 프레임이 몇 가지인데 제일 보편적인 게 핍박받는 사람과 구박하는 사람에 딱 굳어있거든요.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는 낙검수는 하여간 정부는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여기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독립군과 뭐 그런 오래된 신화의 전형적인 그런 그 영웅 코드를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독립군이라고 그러면 독립군 무조건 다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구박받은 사람들이었고 좌파들이 지금까지 그 이미지를 역시 구박받은 사람들이고 영광을 얻고 구박만 있는 그 이미지로 대선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거는 희생당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 죽었다. 그럼 말티를 그러니까 선교자가 되면은 이제 영원한 이제 신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낙검수가 이제 방송을 닫는다 그러면은 사실 김어준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열심히 하고 후반기는 이제 핍박받으면서 자연인 개인은 살아있더라도 방송은 순교자로 남는다. 그래서 코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기는 영웅이 되게 돼 있어요. 아주 고전적인 그런 그 신화 속에서 영웅 신화죠. 뭐. 대선에 낙검수 한번 불살라 나라 열어보겠다는 이런 구도. 아니, 근데 개인은 사실 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낙검수의 팬덤은 그런 영웅 코드가 사실 이렇게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대충 고립되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특히 총선 이거 지나면서 낙검수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과연 총선 이전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건 지금 많은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그 아까 통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범위한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건 상당히 의문이 되죠. 의문이 되고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총선에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큰 그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 나왔었는데 사실 결과가 안 좋게 나와버린 거죠. 잘 됐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시도를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은 또 있죠. 그리고 그걸 생각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영향력은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김영민 건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도해서 생기는 영향력은 줄 텐데 줄어들 거예요. 근데 팬덤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민중 영웅 신화를 놓고 신화 속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도는 오히려 그렇죠.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꼭 낙검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대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포커 자체가 물론 이게 낙검수 1주년 뭐 특집 팟캐스트지만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낙검수보다 낙검수가 남긴 어떤 그런 열정, 낙검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이 또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원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니 뭐 내용이나 무슨 뭐 문화적 코드에 대해서는 좀 뭐 전혀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허들 경기를 하는데 계속 넘을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위험을 지는 자, 뭐 리스크 테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 성공하는 거에 그 되게 열광하게 돼 있고 사실 총선행을 선택한 것도 그런 리스크 테이킹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는 낙검수가 가지고 있는 코드의 어떤 일관성 있는 연장선상이었고 뭐 졌을 때는 오히려 그 영웅의 이미지가 더 강화될 거다. 뭐 그렇게 보면은 낙검수 입장에서는 그게 위닝 게임이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항상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다시 이제 제 전공으로 돌아오면 그 낙검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들만 남았을 경우에 뭐 제가 빠를 뭐 납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심각한 내적 동질성이라든지 어떤 맹목성이라든지 배타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전히 그 낙검수라는 포스트가 소멸되는 증거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SNS라는 공간이
상당히 그 냉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한 가지 더 저희 연구의 관점을 소개시켜드리면, 네. 그 기성 미디어는 네. 저희가 파라소셜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파라소셜이라는 거는 그 DJ나 앵커가 시청자와 인간적인 관계를 네.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관계인 거거든요. 네. 근데 SNS라는 건 정보의 전달 자체가 양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정보를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구조의 결합과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그 기민한 모습 때문에 자체 자정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자체 구조 변동을 통해서 낙곰수가 고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클러스터를 찾아서 계속 자신을 확장할 것이냐는 다시 원래의 그 관점, 이게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시작한 그 공적인 영역으로의 그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어준 총수 내지는 낙곰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가 뭐 새로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뭐 저희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거는 뭐 그 관전자 입장에서 관찰할 뿐이죠. 근데 그들의 항해가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 그 정도. 그러니까 낙곰수의 그 인기의 요인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SNS가 가진 특성상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나의 진심은 상대방이 받아줘야 내가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 주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사회적으로 포함되는 게 되는 것에 그 권력의 절반이 수용자한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낙곰수 진행자들이 진행을 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인 반응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듯한 전 인상도 받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수줍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샤이하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원래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강한 척을 하는데 낙곰수 진행자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중들을 굉장히 잘 컨트롤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팬덤들이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는 팬덤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셀러브리티가 팬덤과 가듯이. 저는 근데 그게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고, 그 애가 이번에 민주당의 오판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에 공천을 해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낙곰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획들 자체가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이 판단에 그런 어떤 팬덤들이 정치적 일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판이 벌어져가 민주당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정당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죠? 말씀하셨던 보수적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SNS 상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거 사회학에서 즐겨 쓰는 개념을 사회 자본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신뢰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게 양방향적이고 서로 의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인기라는 게 누가 들어줬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학생 때 즐겨 쓰던 개념, 생산 수단의 전유처럼 그거를 자꾸 이제 전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촛불 공간의 깃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촛불 공간의 깃발, 그렇지. 날라먹을.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서 소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너무 이렇게 뚜렷한 지지를 표시하는 순간, 원래 자본이라는 게 그 양은 보존을 하면서 계속 프로핏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 잠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거가 한번 지날 때마다 사실상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거기에 이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지혜롭게 좀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어떤 자본의 양을 지키시는 뭐 그 두 가지 부류를 지금 뭐 어느 분이라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만든 공공재를 왜 특정 정치 세력 내지는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뭐 진짜 소설가 이해수가 했다. 그럴 때 그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같은 생각을 꼭 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거는 단일하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매번 고민이죠. 그러니까 포텐셜은 가만히 있을 때가 높아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절반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안철수 원장이 이제 습득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아까 그 그래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원정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가 포텐셜은 맥시멈인 상태. 근데 이제 그 포텐셜만 있지만 그거는 구현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매번 그런 선택에 위해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텐셜이 있는 것처럼 그 일종의 신비주의 정리학을 쓰면서 이제 포괄적인, 그러니까 여러 뭐 진보든 보수든. 그게 문화에서의 그 네. 스타 마케팅이 그렇게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너는 뭘 좋아해? 그러면은 지구 평화요. 아니, 그렇지. 저 미스 수단의 평화. 유니버스한테 늘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다는 수단에 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미스 USA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대답이 너의 꿈이 뭐냐 그럴 때는 월드 피스라고 답해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그 미스 코리아가 나올 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월드 피스라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거거든요.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배고프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제 세 분께서는 낙곰수를 이제 뭘로 볼 것이냐, 정체성에 관련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대한 언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그냥 팟캐스트 전체를 보면은 네. 낙검수가 팟캐스트를 연 건 사실이고 네. 팟캐스트 중에 한 제가 보면 절반은 대선과 끝나면서 닫을 거예요. 네. 근데 지역 버전이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면 세대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자기네 방송국에서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든가 그렇게 분화해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대한 언론은 한 길을 갈 거고 낙검수 자체는 대한 언론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임시 방송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은 내년 이맘때 없을 거라고요. 근데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분명히 그 후에 생긴 팟캐스트는 이제 새로운 대안적 의미를 가지고 갈 것 같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정치 코미디로 출발을 했는데 분야 코미디였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각하를 놀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히트를 치죠. 특종을 하면서 물론 뭐 낙곰수의 특종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주진우 기자의 특종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낙곰수 뜨게 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언론 기능 때문에 뜨게 되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코미디로서의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언론으로 이제 언론의 기능들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낙곰수에게 언론의 기능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해주는 마치 이렇게 좀 진보계의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락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낙곰수의 정체성으로 되지 않았는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뭐 다시 뭐 정치 코미디로 돌리자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한번 뭐 결혼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총각이나 이렇게 처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대한 언론의 기능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네, 진보계의 타블로이드. 네,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원정 선생님.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네. 뭐 역시 뭐 두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막스 웨버가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카리스마가 이태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계속 보여줘야지 유지가 네. 돼요. 네, 카리스마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카리스마가 일상화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정한 지배적인 관계를 이제 고착시키게 되면 정치제도든지 뭐든지 저기 그 카리스마가 일상화되는데 SNS라는 공간은 그러한 그 일방적인 지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네.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왜냐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의 권한을
듣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이 반반씩 정확하게 나눠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흔히 우리가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안이라는 개념은 사실 무엇의 대안이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낙곰수의 생명력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불만을 느꼈던 기성언론. 제가 보통 낙곰수를 평가하면서 기성언론에 대한 불만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곤 하는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집어넣을 말인가.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지난 몇 년의 그 언론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의 수단을 잃어버린 파업하는 언론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SNS밖에 없었어요. 네. 유튜브 같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 그 SNS나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꼭 낙곰수일 필요 없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순치시킬 것인가 기성 언론이 본인을 그냥 습관적으로 반성하는 거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뭐 제2, 제3의 낙곰수는 얼마든지 나타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낙곰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트의 좀 명암이랄까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보면 또 어떻게 팟캐스트가 앞으로 진화를 하게 될지 이 부분 말씀 좀 듣고 마칠까요? 우석헌 선생님. 야, 그거 진짜 어렵네. 근데 지금 네트워킹화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팟캐스트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서로 이제 다른 방송하는 쪽을 아니까 예. 조금씩은 돕고 뭐 서로 출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꼽사리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화를 지금 근데 우리가 싫다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각 지역별 방송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1년 전에 우리 상상 못 해봤던 거거든요. 친교 정도나 아니면 동맹체 정도인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방송들끼리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근데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양상을 보니까. 예, 어떤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파업 방송들 있고 그 네. 정치 쪽에 있는 거기도 사실은 느슨한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순위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로 연대감이 서로 좀 있어서 높여주고 론칭한다 그럴 때는 그쪽 방송도 좀 네. 뭐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알릴 수 있으면 알리는 그런 건데 딱 그런 비슷한 방송 말고도 일단 꼽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방송들이 생겨나서 서로 론칭을 돕거나 이제 뭐 교류하면서 출연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국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개별적인 팟캐스트들이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지금 네트워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로 한국식 모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잘 되는 팟캐스트를 보더라도 지가 하나가 나가지. 이게 뭐 네트워크는 없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한국에 지금 뜨거운 진짜 어떤 솥 같은 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그 이제 낙곰수가 부각이 돼가지고 팟캐스트가 낙곰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튠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 팟캐스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이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 특히 뭐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었는데 네. 이 생각 이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테크놀로지로 구현됐을 때 이것이 열어진 세계라는 건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근대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런 그 체제라고 봐요. 뭐냐 그러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떠들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땐 전면화시킨 게 낙곰수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낙곰수 현상에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이것이 팟캐스트라는 어떤 새로운 매체의 출현 그리고 그 새로운 매체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언론 지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지형을 바꿀 거라는 생각 이것이 저는 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원재 선생님. 그러니까 SNS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 여러 가지 변화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사회학자 이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쉽사리 피곤함도 느끼고 침묵하기도 바라고 그리고 사실 한국의 마켓이라는 게 그렇게 큰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규모의 경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이내믹스나 역동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뭐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석이 끝나면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사난타 H 나콤스로 대표되는 그 팟캐스트가 가져온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태광, 우석훈, 이원재 선생님 모시고 좌담 형식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좌담으로 진행한 시사난타 H 27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이었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